1724년 여름, 한양의 궁궐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들썩였습니다. 영조의 첫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왕은 이 아이를 효장세자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효장세자는 1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영조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735년 영조에게 다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이미 한 번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었기에 새로운 아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왕으로서의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재능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이 역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조 자신은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즉위 후에도 반대 세력의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더욱 엄격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규율을 지키고 예법을 따르며 모범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사도세자가 2살이 되던 해 영조는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너무 이른 책봉이라는 신하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영조는 서둘렀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미 40을 넘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세자 책봉과 함께 영조는 아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하루 종일 글을 읽고 써야 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예법을 익혔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왕의 엄격함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영조는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려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나라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영조는 아들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왕이 될 자질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자 사도세자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고 영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평가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영조는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세자의 자리가 그리 만만한 줄 아느냐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긴장했고 실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는 꿈, 자신이 실패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어린 세자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사도세자는 해경궁 홍씨와 혼인했습니다. 홍봉안의 딸이었던 해경궁은 총명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부인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부인에게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며느리를 통해서도 아들을 감시했습니다. 해경궁에게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왕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을 자주 갈아입었고 심지어 하루에 수십 번씩 옷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세자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세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아프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도세자는 궁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몰래 궁을 빠져나가 한양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평민들 사이에 섞여 술을 마시고 때로는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궁궐 밖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세자가 궁을 몰래 빠져나간다는 것, 신분을 숨기고 천민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세자다. 세자가 어찌 그런 짓을 하느냐? 사도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자신의 괴로움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항상 말을 잃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침묵을 반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세자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녀들을 때리고 환관들을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사실인지 과장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세자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남편이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언제 자신에게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1757년 사도세자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이었습니다. 아들의 탄생은 사도세자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손자의 탄생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에 대한 실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손자는 영특한데 어찌 아버지는 저 모양이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도세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손자를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뚜렷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자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하거나 타고난 성품이 나쁘다고 여겼습니다. 궁궐 안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치열했고 사도세자를 둘러싼 권력 다툼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세자를 지지했고 어떤 신하들은 세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1762년 운명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사도세자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조에게 세자의 잘못을 고하는 상소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죽였다는 내용, 세자가 반역을 꾀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왕으로서는 세자를 벌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차마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궁궐 안의 분위기도 험악해졌습니다. 윤호월 13일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사도세자는 떨었습니다. 자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의했습니다. 세자가 자결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를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뒤주에 가두는 것이 어떠하오니까?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큰 나무 상자였습니다. 사람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뒤주가 준비되었습니다. 높이가 사람 키 정도 되는 큰 상자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앞에 섰습니다. 28살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구부려야 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첫날 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운명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둘째 날 사도세자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뒤주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는 물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사도세자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탈수와 더위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환영은 곧 사라졌습니다. 넷째 날 사도세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피부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다섯째 날 뒤주 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갇힌 뒤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영조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사도세자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 올려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사도세자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산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여덟째 날 윤호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8배 나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뒤주 안은 너무 좁았고, 너무 어두웠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뒤주가 열렸을 때 사도세자의 시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흘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세자는 궁궐밖에 묻혔습니다. 왕자의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세자를 기억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중록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남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왜 그런 비극을 맞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한중록을 읽으면
사도세자가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팠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인 후에도 2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을까요? 영조는 말년에 손자인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정조는 즉위한 후 아버지를 장원세자라 추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겼습니다. 육릉이라 이름 붙인 이 무덤은 정조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는 자주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총명했고 개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그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실패했습니다. 압박은 그를 병들게 했고 병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겪었던 고통이 온전히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뒤주 속 8일은 사도세자의 인생 전체를 상징합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침. 그것은 그가 평생 겪었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세자라는 지위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자는 본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이 그를 망쳤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사도세자는 피해자였습니다. 시대의 피해자, 궁궐 정치의 피해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피해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해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조가 조금만 더 아들을 이해하려 했다면, 사도세자가 조금만 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를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증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처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력의 무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영조는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도 아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권력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권력은 때로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26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닮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소통의 부재,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뒤주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뒤주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도세자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꿈꾸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뒤주아는 너무 조용했고 그의 마지막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이해받지 못한 고통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패자의 기록입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 이해받지 못한 사람, 끝내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만의 뒤주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고통은 의미 있다고.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다고. 뒤주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역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뒤주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갇혔던 사람, 그가 겪었던 고통, 그가 남긴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뒤주 속에서 8일, 사도세자는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2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더 이상 누구도 보이지 않는 뒤주 속에 가두지 않을 때까지. 이것이 조선 왕실의 가장 조용한 비극,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둔 날의 이야기이자 사랑과 이해가 어긋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